2750년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현재 출산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2명. 전 세계 198개국 중 단연 최하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기 어려운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 같은 핏줄. 북한의 출산율은 1.8명. 남한보다 2배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왜 아이는 더 많이 태어나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5남매, 6남매, 7남매 속에서 자라셨을 겁니다. 그 시절엔 배고파도 낳았고 가난해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주는 몇 명인가요? 증손주는요? 이 수수께끼 같은 숫자 뒤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같은 민족의 너무도 다른 두 운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연구소에서 30년간 동아시아 인구 변화를 연구해 온 한스 베버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 통일 직후의 동독과 서독 출산율을 비교하는 연구로 학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저의 연구 대상은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옮겨갔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나라. 그런데 한쪽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연구했던 제 눈에 한반도의 이 현상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구학적 실험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들어섰다고. 어떤 선진국도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 적이 없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 합니다. 왜 북한은 아이를 더 낳는가? 왜 남한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답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30년간의 연구가 알려준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던 해에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외삼촌은 동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독일어를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었지만 우리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장벽 하나가 한 민족을 두 개의 세계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해 28살 인구학 박사과정을 시작한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통일의 감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지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출산율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고 사회에 대한 신뢰의 증거이며 삶의 조건에 대한 가장 솔직한 답변입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 직후 동독의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독 체제로 편입되면서 동독 여성들은 갑자기 아이 낳기를 멈춘 것입니다. 1990년 동독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동독 여성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출산휴가, 보육시설, 일자리.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자 그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분단된 또 하나의 민족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2005년 저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이것이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은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인구학자인 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구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4명이 넘던 출산율이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독 통일 직후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통계였습니다. 국제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2.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오히려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한 인구학 교수에게 이 현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보 교수님, 우리는 너무 잘 살게 되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살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한국 사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기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양보다 질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아이가 노동력이었고 가족이 생존의 단위였습니다. 국가는 출산을 애국으로 선전했고 개인의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1960년대 한국처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단순히 다른 체제가 아니라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쪽은 2020년대를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1960년대에 멈춰 있는 것이라고. 이 두 개의 시간이 만들어낸 출산율의 차이. 저는 20년간 이 수수께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같은 민족이 왜 이토록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을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인터뷰, 국제기구 추정치, 위성사진 분석 등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200명이 넘는 탈북민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북한에서 아이가 왜 더 많이 태어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농촌 중심의 사회 구조입니다. 북한 인구의 약 60%는 여전히 농촌에 거주합니다. 남한의 농촌 인구 비율이 20%도 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농촌 사회에서 아이는 곧 노동력입니다. 농사일을 도울 수 있고 나이든 부모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가족의 생존 능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아이 하나만 낳은 집은 손가락에 꼽았어요. 대부분 3명, 4명은 기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밭일도 돕고 산에 가서 나물도 캐오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것은 1960년대 한국 농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한국도 아이는 노동력이었고 다산은 축복이었습니다. 북한은 경제 발전이 정체되면서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북한 체제는 출산을 애국으로 규정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고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기여입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식량 배급에서 우선권을 받고 주택 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런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배급 체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칭찬받는 일이고 낳지 않는 것이 비난받는 일인 사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산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 중심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북한에서 국가는 더 이상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배급이 끊기고 공장이 멈추고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족뿐입니다.
가족이 크면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명이 장사를 하고, 한 명이 농사를 짓고, 한 명이 외화를 벌어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원시 사회의 생존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 출신의 한 탈북 남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혼자 사는 건 죽는 겁니다. 가족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형제가 많으면 그만큼 살 길이 많은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높은 혼인율과 낮은 이혼율입니다. 북한에서 결혼은 거의 필수입니다. 사회적 압력이 강하고 미혼으로 사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혼인율은 남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혼하면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당에서 좋지 않게 보고 사회적 낙인도 강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피임 도구는 구하기 어렵고 피임에 대한 교육도 부족합니다. 낙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위험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결합되어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북한의 높은 출산율은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 경제적 여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그런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생존이 강제하고 체제가 유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출산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을 자유, 그리고 낳지 않을 자유. 남한은 이 자유를 얻었고 북한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출산율의 차이는 바로 이 자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숫자만 보면 북한이 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반대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나라, 대한민국. 왜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대학생들,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깊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한국은 분명 부유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부는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난에 시달립니다.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취직해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서울에서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합니다. 전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의 한 30대 직장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 월급으로는 저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무책임하게 낳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원인은 교육비 부담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살인적인 사교육비가 있습니다. 한국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도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을 다닙니다. 중학생이 되면 학원비가 월 1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은 입시 학원에 수백만 원을 쏟아붓습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입니다. 아이를 2명 낳으면 6억, 3명 낳으면 9억.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아이를 낳는 것은 손해인 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의무였고 가문의 계승이었고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선택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갖고 싶으면 낳고 아니면 안 낳아도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이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선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
출산율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혼인 자체의 붕괴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는 거의 대부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혼외 출산 비율은 2% 남짓으로 선진국 중 가장 낮습니다. 프랑스는 60%, 스웨덴은 55%가 혼외 출산입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결혼 정년기 인구 중 미혼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40대 미혼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혼하면 제 커리어는 끝이에요. 육아는 여자 몫이고 집안일도 여자 몫이에요. 남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결혼 왜 해요? 이것은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 문제와 연결됩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경제력은 높아졌지만 가정 내 역할 분담은 여전히 전통적입니다. 이 모순이 여성들을 결혼과 출산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단순히 경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변화이고 젠더 관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십 년간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사회, 아이를 낳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즐거운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한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6.0명이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북한보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 시절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가난한 농업 국가. 국민소득 100달러도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 하지만 아이들만은 넘쳐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된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상북도 출신의 한 70대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7남매였어요. 위로 형이 3, 누나가 2, 나, 그리고 막내 동생. 방 2칸짜리 집에서 다 같이 살았지. 밥상에 둘러앉으면 젓가락 놓을 자리도 없었어. 그 시절에는 아이가 많은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피임 도구가 보급되지 않았고 피임에 대한 인식도 낮았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했고 한 명만 낳고 멈추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농촌에서 아이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해야 했는데 손이 많을수록 유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소를 끌고 나락을 나르고 동생을 돌봤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을 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연금도 없고 복지도 없던 시절. 나이 들어 기댈 곳은 오직 자식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고 딸을 낳으면 시집 보내 경사를 나눴습니다. 많이 낳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인구 증가를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보았습니다.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명한 표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마을회관에서 산하 제한 캠페인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피임 시술을 해주었습니다. 3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더 내야 했고 둘만 낳으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80대 할머니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셋째 가졌을 때 면사무소에서 사람이 왔어. 낙태 수술 무료로 해준다고. 안 그러면 불이익 받는다고.
협박까지 했지. 그래도 나는 나았어. 그게 우리 막내야. 정부의 정책은 강력했고 효과도 빨랐습니다. 1960년 6.0명이던 출산율은 1970년에 4.5명, 1980년에 2.8명, 1990년에 1.6명으로 급락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구 폭발을 막았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고. 실제로 한국은 이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산업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뿌린 씨앗이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그 미덕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성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낳으라고 해도 이미 사회 전체가 저출산에 적응해버렸습니다. 아이 없는 삶이 편해졌고 아이 있는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1960년대 한국과 지금의 북한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이가 많은 농업사회,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는 체제, 가족의 의존에 생존하는 구조. 어쩌면 북한은 60년 전 한국의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북한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도 발전하고 변화한다면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구의 역사는 되돌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공원에 가면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걷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령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형제자매를 가진 세대입니다. 5남매, 6남매, 7남매가 흔했던 시절에 태어난 분들. 그분들이 바로 오늘의 시니어 세대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다산세대라고 부릅니다. 직접 많이 태어났고 많은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밥 한 그릇 나눠 먹고 옷 한 벌 물려 입으며 컸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산세대가 낳은 자녀는 몇 명일까요? 평균 2명 남짓입니다. 그들의 부모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지금의 30대, 40대는 몇 명을 낳고 있을까요? 1명, 아니면 0명입니다. 아예 낳지 않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세 세대 만에 출산율이 6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저는 한국의 한대 가족을 오랫동안 추적 연구했습니다. 1950년대에 7남매를 낳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7남매가 낳은 손주는 총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손주가 낳은 증손주는 단 5명입니다. 7명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5명으로. 세대 만에 가족의 크기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4대째에는 2명, 5대째에는 사실상 대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75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6남매 중 넷째야. 위로 형님 셋, 아래로 동생 둘. 명절이면 온 집안이 시끌벅적했지. 그런데 지금 우리 손주는 딱 둘이야. 증손주는 아직 없어. 큰 손주가 35인데 결혼 생각이 없대.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산 세대가 이룩한 대가족이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핵가족으로, 그리고 무자녀 가족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속도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이제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이 1975년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출산율은 1.2명 수준입니다. 독일은 1970년대부터 저출산이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1.5명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떨어집니다. 1.5명, 1.0명, 0.8명을 거쳐 지금은 0.72명.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인구학적 자유낙하라고 부릅니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사회적 표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이 없는 친구가 많으면 나도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굳이 낳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것이 사회적 전염입니다. 저출산이 저출산을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하루에 분만이 서너 건은 있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건이면 많은 거예요. 산부인과 문 닫는 데가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산부인과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1,500개가 넘던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지금은 500개 남짓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으려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 도시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산부인과가 없으니 출산이 불편하고 출산이 줄어드니 산부인과가 더 줄어듭니다. 인프라가 붕괴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되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이을 세대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다산 세대는 한국의 마지막 대가족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한국에서 대가족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5, 6인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상실이고 기억의 단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출산율만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인구학적으로 북한이 더 건강한 사회일까요? 미래가 더 밝은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출산율은 아이가 얼마나 태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살아남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의 수가 아니라 살아남은 아이의 수입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을 살펴보겠습니다. UN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약 14명입니다. 남한은 얼마일까요? 2.7명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5배 이상 많은 아기가 첫 돌을 맞기 전에 죽습니다. 5세 미만 사망률은 더 심각합니다. 북한은 1000명당 약 17명, 남한은 3명 남짓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 100명 중 거의 2명은 5살 생일을 맞지 못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1.8명을 낳아도 그중 일부는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남한에서 0.7명을 낳아도 거의 모두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실제로 성인이 되는 인구로 따지면 그 차이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영양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약 20%가 만성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키가 또래보다 작고 면역력이 약하고 인지 발달이 지연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가 평생 영양실조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탈북민 의사 출신의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병원에는 약이 없어요. 주사기도 재사용하고 소독도 제대로 못해요. 아이가 설사병에 걸려도 수액 한 병 못 맞춰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지만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방접종도 불완전하고 기본적인 치료도 어렵습니다. 살아남아도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어떨까요? 북한에도 학교가 있고 의무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체제 선전과 사상 교육입니다. 과학, 기술, 외국어 교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아니라 출신 성분과 당성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반면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떨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 태어납니다. 영아 사망률 세계 최저, 기대 수명 세계 최상위권,
아프면 병원에 가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무한합니다. 초중고 의무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습니다. 원하면 해외 유학도 갈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탈북 후 남한에서 아이를 낳은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첫째 낳을 때는 병원에서 혼자 낳았어요. 의사도 없이. 여기서 둘째 낳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의사, 간호사가 다 붙어서 케어해주고. 이게 진짜 출산이구나 싶었어요. 출산율이라는 숫자만 보면 북한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섭니다. 영양, 의료, 교육, 기회.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평생 좁혀지지 않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태어나느냐가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남한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에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왜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객관적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전 세계 인구를 연구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먼저 안전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아이가 혼자 학교에 걸어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총기 사고도 없고 테러 위협도 거의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어떨까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커버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동네 소아과에 가면 됩니다. 큰 병이 생겨도 대학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드뭅니다. 교육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초중고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문화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교육을 빼면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정보를 얻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의 온라인 교육 전환이 얼마나 빨랐는지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물질적 풍요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입힐 옷, 먹일 음식, 재울 침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처럼 배고파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스웨덴의 한 인구학자는 한국을 방문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만 빼면 완벽한 나라야.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에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안 낳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설입니다. 조건은 좋은데 결과는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기대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사회에서는 기대치가 낮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밥 굶지 않고 기본 교육만 받으면 성공입니다.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좋은 학군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어, 수학, 예체능까지 다 가르쳐야 합니다. 대학은 당연히 좋은 곳에 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낫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줄 수 없으면 시작조차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바에야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인천의 한 30대 부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도 아이 갖고 싶어요. 근데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아서 못 낳겠어요.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면 막막해요. 차라리 안 낳는 게 아이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한국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무책임하게 낳느니 차라리 안 낳겠다. 완벽하게 해줄 수 없으면 시작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모이면 국가 전체가 소멸 위기에 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그렇게 완벽해야 할까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낳으면 안 되는 걸까요? 1960년대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도 낳았고 가난해도 키웠습니다.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도 사랑만큼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뒤에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 한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히 좋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의 인구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후 인구 변동을 분석했고, 일본의 초고령화를 추적했고,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 이후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만큼 극적인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 민족. 70년 전에는 똑같았던 두 사회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가난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한쪽은 풍요 속에서 스스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예전과 다릅니다. 20년 전 세계는 한국의 경제 기적에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전 세계는 한국의 문화에 놀랐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드라마가 모든 대륙에서 방영되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한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다른 이유로 한국을 주목합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인구 감소, 스스로 소멸해가는 나라.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학적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 왜 인간은 번식을 멈추는가? 그 답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의 저출산이 단순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 기회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민족입니다. 폐허에서 경제대국을 일으켰습니다. 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변방의 문화를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매번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국은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한국일 거야. 한국인들은 위기에서 가장 강해지는 민족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등이 벽에 닿으면 오히려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지금 한국은 등이 벽에 닿아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출산율 0.72명. 이대로 가면 2100년의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떤 추정은 2750년에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그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 전에 분명 무언가가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정부가 아닙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30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 민족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려운 시절에도 여러분을 낳고 키웠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차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숫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남한 0.72명, 북한 1.8명. 같은 민족의 너무도 다른 출산율.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선택권 없이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선택할 수 있지만 낳지 않기로 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형제자매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손주 얼굴 보기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분단을 경험했고 통일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반도의 분단이 독일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70년이 넘도록 갈라져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두 사회는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구 구조마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린 북한의 아이들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남한의 아이들.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 전의 남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통일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물려줄 나라도 없어집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몇 남매 중 몇째셨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저는 6남매 중 셋째입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입니다. 저는 7남매 중 넷째입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시는 어르신들의 눈가에는 묘한 빛이 맺힙니다. 가난했지만 그립다고 하십니다. 형제들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방 안이 꽉 찼다고 하십니다. 충청도의 한 78세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지. 근데 밥상에 둘러앉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 지금은 뭐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 저는 이 말씀이 한국 사회의 현재를 가장 잘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무언가 사라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북적이던 명절 풍경이 사라지고 대가족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남매 중 몇째셨나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형제자매와 함께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시절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키우셨나요? 배고팠지만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키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잘 삽니다. 굶어 죽을 걱정은 없습니다.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입힐 옷, 먹일 음식, 가르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조건이 안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요?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답은 한국인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한국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이면 민족의 운명이 됩니다. 저는 한국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 한류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 이렇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남매 중 몇째셨나요? 그 시절의 기억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지금의 저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연구소의 한스 베버였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